무조건 해야 돼요. 진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희 채널을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원서 읽기를 시도하시는 분일 거고, 그리고 엄마표로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원서 읽기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원장님들이 가르치시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엄마표로 가져오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우선은 원장님들은 어떻게 원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지. 이제 학원에서 하는 거는 일단 책을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한테 읽어오라고 하는 거죠. 과제는 예습형 과제예요. 그래서 미리 읽어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진행이 되는 수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읽은 거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책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정도를 주로 물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대답을 많이 해줘요. 아이들이 특정 부분을 재밌게 인상 깊게 봤다는 거는 이해가 됐다는 거니까 이해가 된 부분을 중심으로 더 생각을 정교하게 하든가, 혹은 내가 이해한 게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느낌이 들게끔 후속 코멘트를 계속 붙여줍니다. 그 아이가 했던 말에 대해서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거예요. Freakonomics를 읽었어요. 저희가 이제 근래에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책인데, 아이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점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점이 인상적이었다. 요거를 듣고서 그렇지, 사람들이 흔히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게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이런 정도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뭐 아이들이 뭐 이런 말도 했어요. 범죄율 감소의 원인을 낙태 합법화에서 찾는 그런 데이터 중심의 사고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지, 일반적으로 두 개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주도면밀하게 데이터를 하나하나 조사해서 세심하게 보면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통찰을 얻었구나.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이론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대화를 하는 거다. 모든 대화는 100% 다 이론화시킬 수가 없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내가 있는 그대로 생각을 덧붙이거나 내 생각을 대답을 해준다 하면, 요게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었구나, 그런 약간 존중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어떤 이제 구도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보죠. 우리가 한창 옛날에 보헤미안 랩소디, 그 영화가 인기가 많았을 때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그 영화 얘기 한 번쯤 해봤잖아요. 이런 감정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 우리가 뭔가가 재밌는 게 있을 때는, 인상 깊은 게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재밌어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책도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체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책의 내용과 관련된 글쓰기를 하는 건데요. 글쓰기는 미리 주제를 몇 개 정도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해놔요. 보통 한 3-4개 정도는 염두에 두기는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언급했던 거랑 제가 준비한 주제에 접점이 있는 거를 골라서 글쓰기 주제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생각해서 이 책에 관련해서 이 글쓰기 주제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든가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쓰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이 질문의 의도 자체를 파악하기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는 상관관계랑 인과관계, 그거에 대한 차이를 풀어서 설명한 게 인상 깊었다라고 애가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인 아이들, 반 이상의 아이들은 이 두 개 구별을 못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그걸 인지를 했잖아요. 이게 다른 거구나라는 걸 인지를 했고 인상 깊게 느꼈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글쓰기 주제로 주는 거예요. 책에서 나온 사례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실제 여태까지 살면서 직접 경험했던가 아니면 목격했던 사례 중에서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를 혼용했다는 것이 적용되는 사례를 풀어서 써라, 이렇게 글쓰기 주제를 주면은 그런 친구들은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했던 거 그냥 쏟아내듯이 주제로 준다 하면은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글쓰기 주제는 미리 몇 개 풀을 정해놓고 아이들 대화하는 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최종 결정해서 글쓰기 주제로 제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글 쓴 거를 애들이 이제 제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요. 그 다음에 코멘트를 남겨주는 거, 첨삭을 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다.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돼요. 신규생인 경우에 그냥 처음 뭐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이제 코멘트 주는 건데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원래 있었던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번 글을 썼을 때 각별히 신경 써서 쓴 부분이 뭐냐? 요거를 잘 파악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도 내가 신경 써서 뭔가를 노력해서 쓰면은 이 지도자가 선생님이 이걸 아는구나. 그래서 좀 더 신경 쓰려고 하는 시도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장려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글을 쓸 때 일반화된 진술만 쫙 써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일반화된 이런 진술 이런 거 쓰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없으면은 공감하기가 일부 사람들은 힘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폭넓은 사람들한테 너의 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례 같은 걸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주로 코멘트를 주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다음번에 사례를 들었다. 전보다 비교해서 사례를 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면은 그 부분을 짚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시도다. 이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이 부분을 예시로 포함했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가 있었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는 게 제가 하는 거다. 이런 게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다시 쓰기를 이제 다음번 과제로 내줘요. 그래서 코멘트 남긴 거를 아이가 반영을 해서 다음번에 다시 써오는 게 그 다음번 과제고요. 그거를 다시 써온 거를 봐서 저는 이제 코멘트가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요. 그냥 영혼 없이 제가 뭐 단어 교정해 준던가 아니면 문법 교정해 준 거 그것만 그냥 따라 썼냐 아니면은 내용적인 것도 고민해서 다시 쓴 거냐 요거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다시 쓰기까지 확인하는 거를 마무리로 한다. 지금 말씀해주신 학원의 커리큘럼을 엄마표로 구현해 보겠다. 100% 효과는 못 누리겠지만 최적화는 해보겠다 내가 사교육 없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해보죠. 일단은 책을 선정을 해요. 책을 선정을 하는데 이거는 아마 학원보다 엄마표 집에서 지도하시는 게 더 이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 학원에서는 한 명에만 맞춰서 교재 선정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하시면은 아이한테만 최적화해서 교재를 선정하실 수가 있다. 이 점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해야 될 건 있어요. 뭐냐?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떤 책이 세상에 있는지 요거를 찾아보시는 게 품이 많이 들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래서 제 과정을 말씀해 드릴게요. 아이가 예전에 읽었던 책, 아이의 성향, 평소 성향을 AI에 집어넣어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SR 시험을 보면은 4점이 나와.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는 책의 종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직 트리 하우스가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 다음번에 읽으면은 좋을 책이 무엇일까? 뭐 책을 한 10권 정도 소개해줘. 이런 식으로 권수를 제안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특성 같은 거를 정리해주거든요, AI가.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그 책의 후기 같은 거 읽어보시면 좀 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일단 책 선정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저희 학원에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에 정영어학원 블로그나 정영어학원 홈페이지 이렇게 치시면은 블로그가 뜨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학원에서 쓰는 교재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다는 아닌데 꽤 많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하셔도 된다. 다음 단계는 책을 읽는 거죠. 아이와 함께 정해진 시간에 읽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원 교육이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뭐 특별한 천재지변이 있지 않은 이상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하잖아요. 이게 학원 교육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부모님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아이를 잘한다. 이게 극장점인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때 예외 없이 진행하는 게 요게 힘들어요. 이게 거의 사실은 맹점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를 원칙을 정하신 다음에 시간을 정하신 다음에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요일에 하시는 게 좋아요. 학교나 학원의 수업처럼. 안 그러면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일단은 유념하시고 그 시간이 된다. 무조건 책을 읽는 거예요. 주변에 다 고요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한테도 미리 다 알려놔야 돼요. 이때는 우리 건드지 마. 이건 신성한 시간과 공간이야. 다 정리해놓고 준비하시고 진짜 수업하듯이 조용하게 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시간이 되면은 책을 아이가 읽는 거랑 부모님이 읽는 거 두 개를 준비하셔도 좋아요. 부모님이 같이 읽어주시면은 괜찮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좀 거시기하다. 안 맞다. 부모님이 싫다.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거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다른 자극 없이 책만 읽는다. 간단해 보이는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진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학교에 결석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의 사유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진행한다. 이게 키포인트다. 책을 읽어요. 시리즈 책을 일단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리즈 책 읽는데 그냥 애들이 반응을 안 보인다 하면은 똑같은 책 계속 읽게 해요. 그 다음에 기다린 다음에 한 서너 권 읽었다 하면은 재밌어? 물어보세요. 재밌다고 하면은 계속 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읽히시면 돼요. 반응이 싫다에 가깝다 하면은 다른 책으로 읽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요 워딩은 사실은 신중하게 한 거거든요. 싫다는 안 돼요. 하지만 애매하다. 진행. 좋다. 진행. 그리고 대화를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 책 어떤 부분이 재밌어? 어떤 책이야?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 읽기는 영화에 많이 빗대어 생각하거든요. 누가 계속 봐요, 뭐를. 혹은 TV쇼나 이런 걸 연속해서 봐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고 이 정도에서 끝이에요. 이거를 추궁하듯이 본다. No. 안 돼요. 지금 이제 제가 말한 거는 들어보시면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연스러운 정도다 이렇게 느낌이 드시잖아요. 요 정도가 좋아요. 이걸 내용을 확인을 디테일을 파악했는지를 막 이제 알고 싶어갖고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본다. 아이들이 감지를 하거든요, 대체로. 그렇게 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부모님이 어떤 이제 그 책을 읽히셨는데 이거를 작품적으로 설명하고 싶다. 그 정도가 되시면은 이 흔히 말하는 집에서 지도하는 거는 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실제로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학생들 앉혀놓고 학원 세팅에서도 그렇게 시도를 하잖아요. 그럼 많은 아이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책을 읽었는데 이걸 분석적으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랑 작가의 생애 그리고 그 책에 나왔던 상징 같은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하든가 너 상징을 파악했니? 위대한 개츠비에서 왜 초록색이 자꾸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상당수의 아이들이 이제 약간은 질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서 지도했을 때 쓸 방법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책을 읽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본인도 꼼꼼하게 읽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 상징 같은 거 다 분석하고 플랫의 어떤 특징 이런 거를 막 분석해서 아이한테 이거를 전달해주고 싶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실은 좀 힘들어진다. 집에서는 이게 더 안 맞아요. 안 건드리시는 게 낫다. 그 부분은. 그림책을 만약에 읽혔는데 디테일한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그림만 보고 본인이 이야기를 지어냈어. 이런 정도의 큰 줄거리도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책 난이도를 낮추잖아. 이게 이해가 전혀 안 됐다는 거는 이게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책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걸 책을 유지한다. 교정 작업을 계속 거치면서 이거는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집에서.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데 그림만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자기가 좋아해. 책을 낮추려고 막 쉬운 거를 갖다 주는데 그거는 자기는 싫대. 이해는 못하는데 이걸 읽고 싶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런 아이들은 아마 굉장히 어린 아이들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냅두세요. 일부는. 그런데 다른 것도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거 좋다는 거 그냥 멈춰.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거 냅두시고 다른 걸 얹어서 더 해주시면 좋다. 더 쉬운 책. 그 더 쉬운 거에 이 최저점은 없어요. 최저점은 한쪽에 한 단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 정도까지 낮추시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낮춰라. 아이가 파악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근데 좋아하는 건 좀 어려워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분명하게 보여도 냅두세요. 그걸 한다고 해서 해가 될 게 없어요. 뭐가 해가 됩니까? 다음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까다로워 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글쓰기죠. 저희 학원에서는 하지만 집에서는 힘들어 하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은 집에서 지도를 하실 때 말하기까지는 그게 더 쉽다 차라리. 글쓰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는 어떻게 할까 집에서 지도하는 버전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아이를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를 알기 때문에 글쓰기 주제 같은 거를 한 3-4개 정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그 책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글 한번 써볼까? 해보는 거죠. 부모님도 같이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그때가 되면은 같이 주제 몇 개 놓고서 이 중에서 골라서 써보자. 아이랑 같이 고르시면 돼요. 그 풀 안에서. 그 다음에 같이 쓰세요. 똑같은 거. 주제로. 그 다음에 서로 보여주고 읽어주고 끝. 그래서 읽으실 때에는 요 부분 이런 내용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요게 재밌었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해 주시고 끝이에요. 그러면 애가 배우는 게 있나요?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건데 배우는 게 있어요. 글쓰기는 사실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글로 글 쓰는 거를 떠올려 보시면 물론 외국어랑 모국어는 달라요. 하지만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이 첨삭 지도나 코멘트 지도를 많이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 초등, 중등, 고등학교 다니실 때 이거를 많이 이렇게 첨삭 코멘트 지도를 받으신 적이 대부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곧잘 쓰시잖아요. 이 글쓰기가 많이 써보면은 거의 피드백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도 많이 읽고 많이 써보면은 자정작용을 일으켜서 그 대체로 잘 돼요. 물론 이제 이거를 촉진시켜주는 거는 코멘트 같은 거 많이 달아주고 진심 어린 이제 피드백이 있으면은 더 빨리 성장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할 거면은 학원에 보내셔야죠. 근데 집에서 하시는 거는 그거까지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요 힘이 굉장히 크다. 근데 전제는 있어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쓸 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 볼 거예요. 이거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좀 막힌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많이 글을 읽다가 이 필요한 부분이 나왔을 때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런 거를 파악해서 다음번에 또 쓸 기회가 있으면 반영이 조금 되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배우는 거다. 이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뭐 AI 같은 거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책 제목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아이 평소 성향이 이렇다. 이런 거를 좋아한다. 이 아이한테 적합한 글쓰기 주제를 좀 추천해줘. 이렇게 쓰시면은 AI가 몇 개 제안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좀 참고해서 골라서 쓰셔도 되고, 영 불이네. AI 믿을 게 못 된다.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첨삭 같은 거를 정말 이제 정교하게 하실 거면 학원 보내신 게 맞고, 그게 아니면은 뭐 약간 참고 정도 할 정도로 AI 쓰실 수 있어요. 이거를 막 완벽하게 반영해서 다음번에 이거를 100% 구현해서 또 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아마 포기할 거예요. 이거는 집에서 하시기에는 건드리기가 너무 힘든 영역이다. 즉 가정용은 아니다. 근데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진행을 하다가 아이의 반응이 좀 뭐 부정적이다, 싫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꼭 해야 되는 거를 가짓수를 좀 줄이면 좋겠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너무 이게 지도 방법이 좋게 이제 아이의 그 반응도 보고 만약에 아이가 뭐 실수를 하더라도 뭐 참고 나중에 기다려주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래도 싫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아이가. 많이 제가 이제 듣거나 제가 아는 것들은 이제 엄마표를 하다가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딱 보시면 실수한 게 보여요. 철자가 분명히 틀렸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하는 순간 아이는 그때부터는 이제 글쓰기가 싫어져요. 뭐 만약에 뭐 부모님께서 보고서도 지금 내가 이거를 고치라고 하면은 아이가 싫어하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좋아지겠지 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은 그거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자기가 뭐 지우고 고쳐줄 수도 있고 그런 순간은 이제 아이는 싫어하거든요. 왜? 자기 게 아니에요. 엄마 거야. 엄마가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취감도 없고 뭐 할 때마다 막 나는 죄 짓는 것 같고 계속 틀리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뭐 글쓰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거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서 판단해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아이가 거부감이 크나 그러면 글쓰기는 나중에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봐요. 촬영 전에 얘기를 잠깐 나눴을 때 학원에서 하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도 엄마표로 했을 때 더 잘 될 수 있다. 더 높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될 것 같으세요? 책 선정이라든가 아이가 이것저것 하는 거를 아이랑 같이 대화를 통해서 정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의 의향이 많이 반영되고 또 아이를 잘 아시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책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글쓰기 주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맞춤형 수업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이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참여도가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더 좋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학원 교육은 압박을 받아요. 뭐냐면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 교재 난이도를 올리라는 압박을 끊임없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도 알아요. 이게
학원인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 난이도 이 정도 이상 올리는 순간부터 애들 다 실질적인 학습은 잘 안 되겠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 푸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올리거든요. 이런 학원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교재 난이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엄마표로 진행하는 게 낫다. 엄마표는 뭐 똑같은 AR 지수의 책을 2년 내내 읽어도 누가 뭐라 안 하잖아요. 이게 학원계에서 또 학원이나 학교랑 비슷한데 어떤 압박을 받냐면은 자꾸 뭔가를 설명하라는 압박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 불러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 죄 지은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애들 불러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뭘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느껴서 계속 설명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독이 될 수가 있다. 이 책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읽어야 되거든요. 아이가 읽어야 돼요. 학습자가. 그런데 누가 설명을 자꾸 해주면은 그거는 스스로 읽는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리된 걸 듣는 거를 기억하는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수업 자체가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상당수의 학원에서 원서 읽는 학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애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근데 뭐 요약본은 다 써가요. 써머리 써가요. 어떻게 쓰냐? 그냥 대충 쓰는 거죠. 저기 줄거리 찾아보든가 구글에 찾아보든가 뭐 AI로 뭐 이렇게 쓰든가 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읽는 척만 하는 애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원서 읽는 학원에서. 그리고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제 분위기 만드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읽은 줄 알잖아요. 그거를 막을 수가 있다. 엄마표는 적어도. 그래서 장점을 잘 살리면 좋다. 엄마표의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똑같은 요일에 똑같은 시간대에 진행하는 게 힘들다. 이게 가장 맹점이에요. 저는 이걸 사실은 이제 엄마표 장단점 얘기했을 때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거를 잘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거를 지키는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간단하지만 단순하지만 이거 지키는 건 엄청 힘들거든요. 왜냐면 자꾸 이모가 자꾸 집에 놀러 온대. 누가 집에 온대. 어디 있고 가재 또. 이런 게 항상 있거든요. 매주 거의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근데 다 무시하고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꾸준히 한다. 이게 힘든 거예요. 엄마표가. 이걸 할 수가 있으면은 압박을 받는다는 것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아이를 잘한다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백시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운 애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쉽지는 않다. 최근에 댓글 달아주신 거를 좀 봤을 때 온라인으로 라이팅 수업을 열 뭐 계획은 없으시냐 뭐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여기서 한번 오피셜하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온라인 수업 뭐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수업 줌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실제로 글을 받아서 첨삭을 하고 아이들이 다시 쓰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과 방법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고요.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데 뭐 지금 봐서는 뭐 제 수업이 한 반 이상 없어지면 그때 좀 고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오늘은 학원에서 저희가 원서 지도라는 방법을 집에서 구현을 했을 때 어떤 버전이 나올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